제이슨 암에 관한 소문이라. 2010년 늦은 여름 제이슨은 호지킨병 진단을 받았다. 호지킨병은 면역계에 림프종이 생긴 것이다. 림프종이라는 말은 림프계의 악성 종양을 지칭하며, 림프계는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노드로 구성된 망이다. 호지킨 19세기 영국 의사의 이름이다. 림프계에서 B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악성 종양이 되었다. 세포 돌연변이는 몸속에서 늘 일어난다. 우리 모두 암에 걸린다. 당연히 나에게도 지금 암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돌연변이의 대다수는 죽어 없어진다. 단지 살아남기 적합하지 않은 돌연변이의 대다수는 죽어 없어진다. 단지 살아남기 적합하지 않은 돌연변이이며, 아니면 면역계가 돌연변이가 외부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해 파괴하기 때문이다. 호지킨 병의 경우에 암은 면역계를 이용하고 속이고 심지어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암세포는 위장은 자기 자신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라고 뉴욕 메모리얼 캐더링 암센터의 혈액암 전문가이자 혈액암 종양학자 알렉산더 레스킨의 사는 말한다.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암센터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다. 호지킨 병을 비롯한 다른 암들이 자신을 위장하는 방법 중에는 평소에는 돌연변이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T세포, T세포 방법이 있다. 암에 하는 이런 T세포가 자신을 파괴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T세포는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 T세포는 왜 표면에 자신을 파괴하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면역계는 면역계의 속도를 늦추고 정지시키고 과열을 막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암은 살아남기 위한 이러한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T세포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수용체는 계획사라고 하며, 줄여서 PD라고 한다. 암세포는 PDL1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PDL1은 T세포에 있는 PD 수용체와 결합하거나 연결이 된다. 제이슨의 몸속에는 악성 B세포가 자라고 있었고, 악성 B세포는 PDL1을 이용하여 자신의 면역계의 살상 부분에 제동을 걸고 있었다. 동시에 면역계가 암이 자기 자신이며 외부 물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았기에 면역계는 실제로 암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레스킨 의사는 종양이 면역계를 들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단지 자네가 나를 성장시켜주면 좋겠어 라고요 하고 말했다. 암을 사람에 빗대어서 비열한 인간 혹은 전략적인 인간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암은 우리를 살아남게 이끌었던 진화 과정 혹은 다른 종이나 유기체의 진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의 산물이다. 우리의 몸속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우리 몸속이 방어망을 빠져나가게 능력을 개발했다면 암은 번성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악성세포에 의한 수많은 반전을 겪지만, 면역계를 억제하고 악성 종양이 원세 반응을 일으켜내는 소수의 세포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진화적 생존 시스템입니다. 레스킨은 못 박는다. 혈액암의 경우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적이지만, 레스킨은 성공적인 암은 살아남은 돌연변이들이 면역계를 이용하거나 회피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적응력을 진화시킬 수 있는 진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제이슨의 몸속에서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암은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이슨의 방어를 억제하고 약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면역계의 힘을 이용해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제이슨의 면역계 내부에서는 코요테가 한 칠에 있었다.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악성세포는 그대로 번식하여 더 많은 영역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고 장기에 침입하여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켰을 것이다. 제이슨은 4개월밖에 살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런 악의 무리를 처리하는 진정한 핵폭탄이 있거나 그렇다고 추측이 되었다.
화학요법은 야만적이다. 암이 있는 사람의 몸에 네이팜을 바른 다음에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이다. 제이슨의 담당 의사인 종양학자 마크 브룬버드가 한 말이다. 대부분 뜻밖의 행운 덕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은 제이슨이 걸린 암이 호지킨 병의 효과적인 네이팜을 찾아냈다. 생존율은 90%였다. 화학요법 약물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대상으로 한다. 빠르게 분열하는 것은 암의 특징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악성세포는 마치 혈액을 공급받고 면역계의 보호를 받는 부상당한 건강한 세포들처럼 빠르게 재생산한다. 악성 정장은 면역계를 선점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몸 안에는 모낭, 내장과 입에 있는 세포 등 빠르게 분열하는 다른 세포도 있다. 소방호수가 제이슨의 생명의 축제에 독궁을 뿌리고 있었다. 저 끔찍한 독궁을 칵테일은 ABVD라고 불리며 이러한 악성종양 세포에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목록을 보면은 어떤 것이 약이고 위험물질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멍출혈, 피로, 변비, 독감 같은 증상, 탈모, 구강염, 안질, 현기증 등등.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면증으로 불면증은 화학요법보다도 스테로이드 사용의 부산물일 수가 있었다. 스테로이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계의 대규모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암에 걸리는데 면역 반응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이 경우에 몸에서 독소를 원한다. 독은 우리의 동맹이며 더 많은 양이 자유롭게 움직일수록 빠르게 분열하는 이 악성세포를 목표물로 삼을 기회는 맞아질 것이다.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면역기를 억제하는 방법의 일부는 부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스테로이드와 아드레날린이 활성화되면 이로 인해서 면역기가 억제된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간단히 말해서 화학요법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점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 화학요법은 또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사실을 제이슨은 알게 되었다. 제이슨이 찾아갔던 이 첫 병원에서는 그 끔찍한 ABVD를 한 번에 $8,500씩 12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병원에서는 내 보험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는 나를 내보냈지. 제이슨은 이틀째 치료를 받지 못했고 사회 안전망이 필요했다. 그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모두 받아주는 덴비 종합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리에서 총격을 당해서 부상을 입거나 약물 가다 복용, 암에 걸렸는데 치료가 없을 때 가는 것이 없다. 2010년 10월 제이슨은 무작정 그곳에 갔다. 첫 번의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에 제이슨은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제이슨은 언제나 어디가 가는 중이었고 언제나 바빴습니다. 제이슨의 첫 담당 의사였던 정형 전문의 마이클 맥컬러 풀린이 말했다. 저는 이 사람이 도망이라도 다닌 줄 알았다니까요. 제이슨의 화학요법은 효과가 없었다. 그의 경우는 암이 독소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운 없는 10%에 속했다. 이런 약물의 공격에 직면하여 다른 병을 일으키는 세포의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 일어나기도 한다. 참고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제이슨은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아 암이 치료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화학요법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든 확실한 이유를 알 방법은 없지만은 제이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 웃음과 눈물이라. 웃음과 눈물. 제이슨은 이야기를 참 잘했다. 그는 입만 열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겉으로 열정적인 제이슨의 세계관에 따르면 하루하루가 하나의 모험이었다. 마치 시인과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음당 배설을 늘어놓는 코미디언이 한 사람으로 합쳐진 것처럼 간간히 터지는 웃음과 함께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수려했다. 어머니는 제이슨이 코미디라는 천직을 놓쳤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인간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인간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제이슨의 몸짓과 뻔뻔스러움을 빼면은
사실 얘기 자체는 재미없는 주제일 때가 많았다. 제이슨은 암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2011년 늦은 봄 어느 날 밤에 했던 전화 통화가 떠오른다. 서로들은 삶을 살아왔던 제이슨과 내가 현실에 가깝게 다시 연결되었던 밤이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 가까운 저 지역에 있는 연한 갈색으로 칠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제이슨은 라스베가스의 벤에서 살고 있었다. 제이슨이 전화를 했던 그날 밤에 나는 갓난 아이들을 채우고 난 뒤였다. 마일로는 2살, 여동생은 6개월, 아기들은 뒷방에서 자고 있어. 내 아내이자 아기들의 엄마인 메로디스는 아기들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아기를 달리거나 채우기 어려울 때면 거실에 있는 커다란 파란색 공에 앉아 있었다. 제이슨은 암에 걸린 이야기를 했다. 그는 화학치료 약속에 가지 못했던 일을 털어놓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랑스 시험 공부를 약속 잊었을 때 했던 자기 비하적인 농담을 똑같이 이야기했다. 그것은 흥분한 일도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특히 헤쳐나갈 수 많은 모험이 남아있을 때는 말이다. 그는 차를 운전하며 전국을 횡단해서 영업회의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그에게는 포드 윈드스타가 있었다. 여행 중에서 그는 캔자스를 통과했는데 라디오에서 고등학교 농구 토너먼트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를 관람하기로 했다. 모텔이 빈 방이 없더군. 차에서 잤지. 차 안에 자잘그레한 것들을 담은 상자로 가득해서 겨우 상자 위에 누울 자리가 있었는데 제기라 손도 제대로 못 쉬었다니까. 나는 제이슨이 행복하게 그지없는 웃음소리에 아이들이 깰까 두려웠지만 기꺼이 제이슨과 함께 그의 여행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러더니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그는 내게 과거의 여자들이 있었던 섹시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한 그런 날들을 이제 지나갔다고 했다. 이봐 친구, 내가 베스 이야기 했던가? 정말 꺼내주는 여자야. 제이슨의 여자친구 베스 스워처는 온몸에 천사라고 써놓은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제이슨과 온통 공동적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베스는 미식 축구를 좋아했다. 그녀는 후스턴에 있는 고등학교 신문사 스포츠 편집인이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축구, 육상 등의 운동선수였다. 베스는 잘 웃었고 제이슨이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제이슨에게는 그녀가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베스가 그의 도피와 꿈을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 전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2006년 노동자의 날 주말에 만났다. 베스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상태여서 웨스트버지나 동창회의 산악 동호회가 등반하는 모습을 스크린에서 보려고 시에라 골드라는 중간 크기의 술집에 나타났을 때 목발을 하고 있었다. 제이슨의 일 때문에 바에 와 있었다. 큰일 났군. 베스 문제아처럼 보여. (3년) 전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를 졸업한 친구들과 유럽에 갔다. 로마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 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엽서를 썼다. 한여름 쓰인 그 엽서는 콜롬비아 대학교 언론 대학 앞으로 보내는 엽서였다. 나는 그것에 지원했지만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 엽서는 만일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학비를 털어 모든 술 마신 데 쓰겠다는 내용을 운지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었다. 애당초 나 같은 사람이 명망 있는 대학의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었다. 나는 언론 관련 일은 해본 적이 없었다. 언론은 다른 과정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성수 과목인 경우가 많았다. 내가 베어클리의 마지막 학기에 콜롬비아 대학교에 지원했던 이유는 내가 글쓰기와 질문하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강한 인간이라는 본능적인 이해에 비롯된 것이었다. 콜롬비아에서 내 차림새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다. 겉으로는 내가 제이슨이 고민 많은 친구들이라고 불렀던 너무나 잘나서 학교에 있기 아까운 아이들 부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질려 있었고 제일 어리고 제일 어리숙한 학생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 자신과 이러한 병적인 면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 어린 알레는 과도하게 분비하여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서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등 다양했다. 나는 이 책을 저술하면서 과거 나를 억눌렀던 것이 단지 심리적인 문제로만 보였지만 면역계와 그리고 면역계 수면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당신의 상황을 오하이오 주립대 명예교수이자 스트레스 신경계 면역기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월라키 의사에게 설명했다. 그는 제니스 로널드 그레이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으며 당신은 사명과 의미를 찾아다닌 거요. 그가 말했다. 어느 순간에 믿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데 첫 성공했지. 운이 좋아서 홈런을 쳤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이스 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 이제 나는 메이저리그 수준이잖아. 그는 생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사자굴에 던져졌거나 고무리가 나타난 것처럼 투쟁 혹은 덮이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상황을 인지하는 방식이며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논의한 것처럼 노르에피네프린은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의 일부로서 즉시 배출되는 두 가지 주요 신경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한 유형의 위험을 감지하면 이들이 분비되어서 몸속에 들어있는 세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1990년 중반에 말까지 나는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표현은 너무 많이 쓰인 끝에 조금 진부해진 것 같아. 여전히 수면 문제에 시달리던 내가 하루를 기준으로 경험하는 교감신경 반응의 수준은 분명히 건강과 삶의 질, 불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일종의 중독에 경험을 하고 있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 그것은 흥분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은 결국 배신으로 이어졌다. 나는 과학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서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계속하던 어느 날 밤에 떠올릴 수 있었다. 1시간? 아니 그보다도 길었을까? 턱뼈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몸이 평온해진 것 같았다.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피로가 다 풀려 있었다. 정말 풀려 있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에 느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명상을 했다. 수많은 밤 나는 1시간이나 그 이상 아마도 2시간 정도 명상을 했다.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교감신경 면역기를 멈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의인이 설명한 대로 내 중추신경계가 몸에 아드레날린을 투여해서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을 심화하고 부종을 일으키고 면역기를 흥분시켜 추가적인 부신 반응으로 이끄는 위험한 순환 과정을 줄여나가는 중이었다. 나는 그 기간이 내 수명에 혹시 해를 끼쳤을지라도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과는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나는 내 심리적인 탱크를 깨끗이 비우고 건조시켰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며 울기까지 했다. 부모와 여자친구 그리고 콜롬비아 언론 정보학과에서 만난 데레시라는 친구에게 갚을 수 있는 빚을 졌다. 그 친구와는 형제가 되었다. 내가 이들을 언급하는 것은 단지 감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불안과 우울을 포함해서 병에 시달리는 동안의 친지들을 찾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옳다는 사실을 과학은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능력은 면역계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이는 진화적인 관점에서도 이해가 된다.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뇌를 구석구석 깨끗이 닦으면서 두려움 자체를 제외하면 두려움은 없다는 오래된 객관에 담긴 지혜를 깨닫기 시작했다. 되돌아보면 심리학적인 탐구의 목적과 명상과 휴식을 하기 위한 시작한 것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장이 아니다. 내 건강이 많은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는 1990년대 말에 내게 일어난 일이었다. 뉴욕타임즈에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 일이 아직 젊은 기자들의 꿈의 기회였다. 제이슨의 첫 번째 일은 실패했다. 화학연구 분야에도 다른 방법도 있었고 제이슨은 그쪽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몇 년간의 면역 연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학 분야가 구체화되고 하고 있었다. 그것은 면역법이라고 불렀다. 그 이면에 잠재된 과학은 놀라운 것이었다.